1번 문제. 1번 문제는 문제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했는데 칠판 봐봐요. 그래서 공부하자 이 말이지. 우리 33조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에 관한 문제야. 금지행이. 근데 33조 규정이 1항이 있고 2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항은 최근에 신설된 거야. 그렇죠. 한 2, 3년 전에. 그렇죠. 근데 1항이 옛날부터 있던 조문인데 시험에 매회 나오는 조문이에요. 여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무슨 행위, 금지행위. 여기 총 9가지로 돼 있거든. 나열돼 있거든. 그 9가지는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사원, 임원 모두가 금지되는 행위다. 그런데 9가지 전부 다가 1년짜리 형사처벌 사유도 있고 3년짜리 형사처벌 사유도 있어요. 그 9가지 전부 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금지행위야. 그렇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작위 의무사항을 제한적으로 열거해 놓은 것이다. 라는 거지. 그렇죠. 9가지는 제한적으로 열거해 놓은 기다. 말이지. 그래서 이 말 뜻은 우리 이중등록도 금지라요. 금지하라요. 금지지. 등록증 대여도 금지라요. 금지하라요. 근데 그런 금지는 이 33조 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조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열거해 놓은 거다. 근데 자 봐봐요. 이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해당하는 자가 금지행위라면 등은 다 고용인들이잖아. 그렇죠? 행위를 하면은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등이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쓰니까 양벌 규정에 따라서 등도 처벌하고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무슨 형으로? 벌금형으로 징역형은 안 되고. 알겠어요? 양벌이 적용되는 게야. 근데 이 9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33조 1항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아까 이중등록은 금지잖아? 그럼 이중등록은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런데 이중등록은 33조 1항 위반은 아닌 거야. 알겠습니까? 이 9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가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마시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조문 제목이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혼란케 만들고 있다면. 그러면 이 33조 1항에서 규정해놓은 9가지만 아니면 금지행위만 아니면 다 할 수 있네. 이리 생각하기 쉽잖아. 그게 아니다 이 말이지. 결국 다른 조문에서 못하도록 막아놓으면 한다 못한다? 뭐하는 거는 마찬가지거든. 알겠습니까? 금지행위가 아니다. 금지행위가 아니다. 걔가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몇 조 위반이 아닐 뿐이다. 33조 1항 위반이 아닐 뿐이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2, 3년 전에 신설된 2항은 금지되는 무슨 행위? 업무방해행위야. 업무방해행위. 이 업무방해행위는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 등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규정에 적용을 받아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방해하면 안 되느냐? 5가지를 열거해놨어. 봐봐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받는 행위 유형을 열거해놨는데 한 5가지 유형으로 열거해놨어요. 알겠어요? 그 문제도 한 문제 있는데 3년 전부 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돼 있어. 알겠어요? 그 5가지 업무방해 행위 유형들은. 알겠습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가 요걸 물을 때는 아직 물은 적이 없어. 근데 요걸 묻게 되면은 내용을 읽어보면 상식적으로도 방해행위야. 알겠어요? 그래서 금지되는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이 가려봐라 하는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여. 없어 보이고 이런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을 때 처벌의 내용이 뭐다? 1년짜리가 아니고 몇 년짜리? 3년짜리다 하는 걸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까? 그거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봐봐.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응?
사업자가 아닌 누구? 부녀회, 주민, 현행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차원에서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 또 즉 일반인의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이때까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공정거래법도 안 되고 공인중개사법도 안 되고, 그럼 부녀회 이런 데서 알겠어요, 자기 아파트 단지 내에 집값을 뭐다 담합하고 올리노 이런 작당들 하잖아. 알겠어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게야. 그래서 이 규정을 신설하게 된 배경이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심합니다, 실제로 보면. 알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개업공인 금지행위 33조 1항 9가지 열거된 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몇 년짜리? 1년짜리. 5번부터 9번까지가 몇 년짜리? 3년짜리. 그러니까 이 번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4개는 몇 년? 1년. 뭐 5개는 몇 년? 3년짜리.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야. 근데 모두 다가 9가지가 무슨 취소 사유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했다라면 뭐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든 상대적 등록 사유는 다 무슨 사유도 된다? 업무 정지 처분 사유도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이 금지행위를 위반하게 되면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등록이 취소되든지 아니면 뭐 업무 정지 처분을 받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저지르잖아? 그러면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고 뭐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된다라는 표입니다. 요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금지행위가 1번 뭐로 돼 있노? 법정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다라는 거죠. 그렇죠? 토지 매매업, 건축물 매매업, 임목 매매업, 공장재단, 광업재단 매매업 금지다 금지 아니다? 금지다라는 소리. 매매가 금지되는 게 아니고 뭐 매매업이 금지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알겠어요? 두 번째 금지행위 봐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등록 중개업자지. 그 자인 사실을 뭐 알면서 그를 통해서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즉 브로커와 손잡는 협력하는 행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몇 년짜리다? 1년짜리. 알겠어요? 1번도 몇 년짜리? 1년짜리죠. 자, 그 다음 알겠어요? 뭐고? 세 번째 금지행위, 사례, 정력,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금지행위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아, 금지행위. 근데 이 규정도 1년짜리인데 이 규정은 뭐 단속 규정에 불과하고 효력 규정은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는데 알겠지? 그 판례가 바뀌었어. 어떻게?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뭐라고 봐야 된다? 무효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이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강행법규다. 강행법규다. 이 강행법규다는 뜻은 효력 규정이다라는 소리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에 위반해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뭐다? 무효다.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뭐다? 무효는 무효인데 전부 무효로 처리 안 하고 뭐 일부 무효다라는 판례다. 초과된 부분만 무효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요 판례도 시험에 자주 등장한 거예요. 자, 그렇죠? 봐, 요것도 봐봐. 그 금액이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는 때는 뭐다?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사례비나 수고비 원래 받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데 어떤 명목으로도 받으면 안 된다 하는데 받았다 하더라도 이 판례는 받았다 하더라도 금액이 법정 보수 금액을 초과하지만 않았다라면 뭐다?
봐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판례라요. 요거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요거 봐봐. 요거 중개 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인에 상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는 있다 없다? 있는데 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중개가 완성되었을 경우에 적용되었을 중개 보수 한도를 초과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잖아. 그 1번 문제에 1번 지문에 나왔나 안 나왔나? 나왔죠? 그럼 1번은 O가 X가? O잖아. 알겠어요? 요거 이때까지 기출된 바가 없어요. 자, 봐봐. 2021년 비교적 최근 판례죠? 어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판례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기출된 바가 없었어. 알겠어요? 됐습니까? 이 판례 의미 깨달았죠?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인에 상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은 할 수 있지만은 그 약정할 때 금액은 뭐다? 중개가 완성됐을 때 받는 중개 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뭐 약정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야. 약정해봤자 무효다라는 소리죠. 알겠어요? 다음 또 봐봐요. 이 판례도 나온 적이 있는데 알겠어요? 봅시다.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보수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금액의 당좌 수표를 교받았어. 보수 명목으로. 그런데 그 당좌 수표를 교받는 순간 곧바로 검쟁이의 기수가 돼버린다. 기수하는 단어는 범죄가 완성돼 본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검쟁이가 성립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그 후에 당좌 수표가 우회돼 붙다 부도 처리되거나 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했다 하더라도 검증이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판례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했잖아. 남의 물건 훔치어. 절도죄가 절도죄가 절도죄인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 다시 제자리 돌려줬어. 절도죄 성립이 부정됩니까? 안 그렇다라는 거라.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판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봐봐요. 이건 참고인데, 그렇지? 참고인데, 의뢰인 일방이 다방 의뢰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로 쌍방 간에 합의한 경우에도 법정 중개보수 인하려면 위반이다, 위반이다? 아니다. 저 매수인한테 받는 중개보수 받지 마세요. 매도인 내가 다 부담할게요.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지. 법정 중개보수 한도면 아무 관계 없는 게야. 중개보수 깎아주는 거, 면제해주는 거, 그렇죠? 무상은 위반이다, 위반이다? 당연히 아니다, 이 말이지. 금전 이외에 물품으로 중개보수를 수수한 경우에도 그 물품의 가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시험 지문을 구성할 때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 보여. 중개 업무가 아니면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했나 안 한다 했나? 안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분양 대행 업무는 중개 업무가 아니가? 아니지. 알겠어요? 그 말이잖아. 그럼 권리금은 알선하더라도 중개 업무가 중개 업무 아이가? 아니지 뭐. 알겠어요? 그런데 이 판례는 봐봐요. 좀 독특한 것이, 알겠어요? 독특한 것이, 토지와 건물의 임차권 및 권리금 시설비의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금을 수령하였는 경우 그 사례금 속에는 상가 건물의 뭐뿐만 아니라 임차권뿐만 아니라 그렇지요. 임차권은 중개 대상이지. 그렇지? 근데 권리금 및 시설비의 교환 수수료는 뭐다? 중개 수수료가 아니잖아. 알겠지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지급받았다는 거야. 소위 말하면 임대차 계약의 알선에 따른 중개 보수하고 권리금 거래 알선에 대한 보수하고 구분 안 하고 뭉텅거리가 보수를 받았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그 뭉텅거리가 받은 그 보수 금액 중에 얼마까지가 임대차 알선에 대한 보수고 얼마가 권리금 알선에 대한 보수인지 구별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러면 그 뭉텅거리가 받은 금액이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한 금액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판례라. 이 판례를 딱 보는 순간 마인드가 이래야 돼요. 돈은 성격이 중요한 거야. 요 돈을 누구한테 줄 때 이 돈은 무슨 쪼닥하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저희 어른도 보면은 뭐다? 임대차 계약하는 말도 쓸 줄도 모르고 알겠어요? 보증금 쪼록 하면서 뭐다? 1,000만 원, 2,000만 원. 그 보증금 쪽 하잖아. 쪽 하는 게 바로 돈의 성격을 가리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남한테 돈을 뭐다 줄 때는 돈의 성격을 명확히 밝힌다 안 밝힌다? 밝히고 주고, 받을 때는 뭐 흐리멍텅하게 받아버려야 돼. 알겠습니까? 흐리멍텅하게. 알겠어요? 이런 판례 취지대로 하면은 알겠어요? 똑같은 사례입니다. 금전채권 기출된 판례죠. 금전채권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은 중개이다 중개이 아니다? 아니다. 금전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아까 권리금 중개대상물이 아니듯이. 알겠어요? 근데 금전채권 매매계약과 함께 무슨 권? 건저당권의 이전을 중개하였고. 알겠어요? 그 건저당권의 이전을 중개하는 것은 중개다 중개이다? 중개다라는 거야. 계약 성사에 따른 사례비를 받는데 사례비에는 건저당권의 이전뿐만 아니라 금전채권 매매 계약 중개에 따른 수수료가 뭐 돼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거래 성사에 따른 사례계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수수한 돈 중에 얼마가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지 특정한다 뭐한다? 뭐한다. 알겠어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중개 보수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판례나 바로 앞에 있는 이 판례나 취지가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소리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돈을 받을 때는 뭐 흐리멍텅하게 포괄적으로 수술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봐봐요. 부동산 중개업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보수 산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해가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사한 경우에는 무슨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가 이 단어를 안 쓸라 하다가 시험 문제 구성하면서 이 단어를 썼어요. 왜? 대법원 판결문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이 뭔 소리냐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고 난 다음에 뭐 보수를 계산할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개보수 조례를 잘못 해석해가 알겠어요? 잘못 해석해가 돈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받은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가 초과됐다는 거야. 알겠어요? 나는 초과해서 받을 생각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초과해서 받게 됐냐? 뭐를 잘못 해석해가? 조례도 법규잖아요. 그걸 잘못 해석해가 초과하게 됐다라는 거야. 어쨌든 결과적으로 초과됐잖아.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이 위반이다 하는 말은 없고 뭐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리 돼 있다 이 말이야. 이 말이 뭔 소리냐 하면은 이 말이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위반이다라는 소리야.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한다 안 한다? 처벌한다라는 소리예요. 요 말이. 자, 제가 이야기할 때 잘 들어요. 이 단어가 나오면 대한민국 수험생 다 OX 판단 뭐해? 요대로 뺏기뿐만. 알겠어요? 근데 일부 우리 수험생 같은 거 보면 이 단어 안 써요. 판결문에는 이렇게 써놨는데 이 단어가 어렵다 해가지고 바꿔가고 막 처벌 대상이 된다 하면서 바꿔놔본다고. 알겠어요? 근데 출제자가 이거 뺏기뿐만 알아야 될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 형법의 16조에 보면은 여기 나와. 형법의 16조에 보면 법률에 착오하면서 조문이 나와요. 그 조문 내용이 왜 적어놨냐 하면 잘 들어봐봐요. 자기 행위가, 내가 한 행위가, 그렇죠?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뭐다? 오인한 거야. 위배되는 행위인지 오인한 거야. 오인. 잘못 인식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잘못 인식한 부분에 잘 들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 하는 게 바로 뭐다? 법률의 착오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가 없는 거가? 있는 거지. 그럼 처벌 안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처벌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격증까지 따가 중개업하는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산정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중개보수 조례를 잘못 해석했다 하는 거는 뭐 정당한 이유라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겁한 변명이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고팔렙니다. 됐죠? 형법 16제 딱 여기 적어놨죠. 참고하라고. 그러세요. 그다음에 이것도 봐봐요. 이 판례도 알겠어요. 상당히 현실적 중요한 의미의 판례인데 워낙 이 판례가 좀 표현이 복잡해가 시험 출제위원이 출제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한 번은 출제됐어요. 지문이 좀 길더라도. 이게 기획부동산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기획부동산 사건. 잘 봐봐. 잘 설명할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과수원인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한 다음 토지 중 일부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정한 매매대금으로 타인에게 매도하되 토지의 소유자인 A에게는 그 매매대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그로 인한 손해와 이익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기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했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요 토지 소유자와 개업공인 사이에. 자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겠어요. 과수원인 토지, 과수원 땅이 넓어. 알겠어요. 그 토지를 소유하는 A한테 찾아간 거야. 개업공인중개사가 찾아가가 그 A 토지 소유자한테 뭐라 했느냐 하면은 당신 땅 과수원 10만 평이 조세범 알겠지만 10만 평 시세 알아보세요. 10억 나갈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본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정권을 위임시켜달라. 정권을, 대리권을 수여해달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위임시켜달라. 그러면 내가 6개월 뒤에 15억을 토지 소유자인 당신한테 통장에 입금시켜 주겠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시세 10억짜리 땅을 6개월 뒤에 얼마 받으니까 15억을 받으니까 오케이 이래가 정권을 위임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권을 위임해 받아가지고 토지 10만 평을 쪼가리 분할한다는다. 분할해가 전국에 이제 뭐 분양 판매 광고를 하는 거야. 광고. 그래서 저렴한 땅 나왔습니다 하면서 법무사 책임하에 등기 이전해 드립니다 하면서 광고를 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분양 대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면은 판매 대금이 20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뭐다 5억으로 쪼그라들 수도 있어.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 볼 수도 있고 뭐 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손해 보더라도 그거는 누가 다 책임질게? 개업공인 책임질게? 에? 그렇게 토지 소유자와 약정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약정도 계약이잖아. 위임과 도급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는 약정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가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땅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한 적은 있나 없나? 없죠. 알겠어요? 없지. 그래서 의뢰인과 직거래도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개업공인중개사가 분할하고 택지로 조성해가 일부를 타인에게 분양 판매하면서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과 함께 이득을 취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야. 위임받아가 땅을 팔아문 행위지. 그게 뭔 중개고 이 말. 토지 소유자로부터 빨아달라고 중개 의뢰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야. 그게 중개행위도 아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행위와 관련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취득한 뭐 이익 있잖아. 이익. 분양 판매 대금 중에서 남은 이익 있잖아. 그 이익은 우리 법에 의해서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중개보수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이익이 5억이 남았다 10억이 남았다 하더라도 알겠어요? 그럼 법정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은 금지행위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응기죠. 그럼 기획부동산 이 업자가 뭐 불법 저지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러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업자하면 뭐 되게 나쁘게 보잖아요. 그 왜 나쁘게 봐요? 실제로 불법을 저지르죠. 지금 없는데, 불법 없는데 뭐 불법이냐? 이렇게 택지로 분할 조성해가 전국에 분양 판매할 때 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기. 주변에 개발 정보도 없는데 개발 정보가 있는 것이냐, 이래 거짓말해가 분양 판매한, 그게 사기 분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세요. 그런데 말을 참 교묘하게 합니다. 어이? 주변에 개발 정보가 뭐다? 뭐 돌아다니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아마 개발이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련 뭐 자료들과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개발이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이런 게. 개발이 확정됐다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랬어요. 그 강호도가 이런 기획부동산 사건에 뭐다 휘말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주변에 땅을 사놨다가 뭐 그만 그게 드러났거든. 드러나가 연예인이잖아. 그 드러나가고 막 사회에 환원하겠다. 걔가 기부해본 게. 그 기부한 시점이 뭐 동계올림픽 확정 미확정된 상태에서 기부해본 거야. 기부하고 나니까 이제 확정이 돼본 게하고 막 알겠어요. 뭘 소리하겠지. 그렇겠습니다. 그 맨날 전화 오는 게 이런 거 아이가? 좋은 땅 있는데요. 하면서 전화 오잖아. 그럼 좋은 땅 있으면 니나 사세요. 그러세요. 네 번째 금지행위, 거래상 중요성에 관하여 거짓된 방법, 그 타 방법 어린의 판단을 그렇지 않은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세요. 이건 됐죠? 됐죠? 거짓말 하지 말라는 소리고. 자, 관계법령 뒤에 나오는 지문들이라다 미리 땡기가 설명하는 겁니다.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정서 등 소위 딱지, 조합원 정서 이런 거 있죠. 주택 청약 정서 이런 거 있죠. 그런 정서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지도 말고 그 정서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도 하지 말아라. 요서부터는 몇 년짜리다? 3년짜리. 알겠어요. 그죠? 똑 주고 나왔죠.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들이 바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정서들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주택조합의 조합원 정서, 입주자 저축 정서, 주택상환사채 이런 것들이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 나왔던 거지. 요거는 관계법령에서 전매가 금지된 이주자 택지 분양권, 이주자 택지 분양권 하는 게 난 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몰라도 앞에 뭐라고 돼 있노? 관계법령에서 전매가 금지됐대. 그렇죠? 그럼 관계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거 맞나?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는 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라는 사례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하는 거 있지. 그 아파트 분양권은 요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정서에 속하나 안 속하나? 안 속한다 하는 판례가 요 판례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요 판례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상가 분양권 하는 거 있죠? 상가 분양 계약서 아이가? 그것도 요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정서에 속하나 안 속하나? 안 속한다. 거기 요 판례다라는 소리야. 요 판례. 그렇지요. 요 판례. 자,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말아라. 모든 직접 거래가 금지가 아니고 누구와의 거래?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금지다. 쌍방 대리도 금지고. 근데 이 규정은 봐봐요. 요거 효력 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가 일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뭐 단속 규정이다라는 거지. 1번에 3번 봐봐라. 1번 문제 3번.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거래행위는 무효다. OX. X 아이가 요 판례 물은 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요 판례 물은 거다. 답이 3번이잖아. 알겠어요? 됐죠? 자, 그런데 요거 잘 봐봐요. 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금지행위잖아.
근데 의뢰인과 직접 거래라는 것은 개업공인 등이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 교환인대 처당 같은 권리 득실 병한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말이야. 보세요. 집을 팔아달라고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했는데 뭐다? 의뢰인은 그럼 매도인이 될 거 아닌가 봐. 그런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뭐가 되는 거다? 매수인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의뢰인과 직접 거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도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본인 소유의 중개대상물을 중개인에게 직접 매도, 임대, 알겠어요? 임대하거나 의뢰인이 의뢰한 중개대상물을 본인 명의로 매수, 임차하는 것이 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에 속한다라는 소리잖아. 이 문장들이 이제 시험 지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금지되는 직접 거래 유형에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 등 모든 거래가 요 직접 거래 다 들어간 건데 매매 거래만 금지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렇죠? 이 직접 거래인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금지행위는 성립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이었죠? 자, 그리고 직접 거래의 경우에도 중개에 대한 대가로서 중개 보수는 지불해야 된다라는 국토부 입장인데 시험 문제 낸 적은 없어요. 요거는 아직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 중개 보수 줄 거는 죽고, 알겠어요? 뭐 중개 보수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으니까 처벌 받을 거는 받고, 알겠어요? 그런 취지지, 알겠어요? 자, 요거 한번 봐봐. 이 판례. 의뢰인이냐 아니냐가 결국 중요한데 중개계약 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부에 따라 의뢰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 알겠어요? 이 말은 저 사람이 나의 의뢰인이냐 아니냐는 저 사람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무슨 계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중개계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구두든 서면이든 그거 따져갖고 판단하는 거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 의뢰인이라는 사람의 의미에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누구도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처를 위탁받은 수임인도 뭐 포함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근데 이 판례 21년도 판례인데 최근 판례인데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이 박근혜 대통령 경제공동체 단어가 등장하는데 알겠어요? 조금 이 판례 보지 말고 지금 아마 여러분들 교재라든가 다른 예상 문제집 보면 봐봐요. 제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그렇죠? 매도 의뢰인이 집 팔려고 내놓으러 왔는 거야. 그럼 중개의뢰 받았죠? 매도 중개를 받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 자기 이름으로 매수를 하면 의뢰인과 직거래 맞나? 맞죠? 그래서 이 직거래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와이프 이름으로 사면 오해되노. 내 와이프 이름으로. 의뢰인과 직거래? 아니잖아. 의뢰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와이프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거지. 와이프는 개업공인 신분이 아니잖아. 그렇죠. 피해성. 그러니까 이게 다 허용된다고 교재에 나오거든. 의뢰인과 직거래 아니다라고 나오거든. 잘 봐야 해. 이 판례가 나와가 그거 함부로 못 쓸 거야 아마. 이 전세 계약이지만 매매 계약은 아니지만 전세 계약서상 명의자는 누구? 개업공인중개사 A씨의 뭐 남편이지만 알죠? 개업공인 A씨의 그럼 와이프가 뭐다? 개업공인중개사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이들은 무슨 관계로서? 부부 관계로서 경제적 공동체 관계이고 중개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A씨 와이프가 해당 아파트에 구했다. 실제로 거주도 했다라는 거야. 남편하고 떨어져 살 수는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그 집주인에게 자신이 중개하는 임차인이 뭐 남편이라는 전세 계약상의 명의자가 중개사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라는 거야. 딱 모른 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그 집주인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고 집주인이 전 임차인의 전세금을 빨리 반환해줘야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는 사정을 이 와이프 중개사가 알았는 거야.
그 저렴한 가격에 세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자신이 직접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금액으로 임차하는 이익을 얻었기에 결국 와이프가 그래서 같이 살잖아. 누구 명의로 세 들은 집에? 남편 명의로 세 들은 집에. 그래서 그걸 개업공인중개사 와이프가 알선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전세 매물로 나온 걸 갖다가 누구가 세입자가 들어가도록 남편이 그래놓고 남편 살 때 지도 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리 되면은 봐봐요. 우리 의뢰인과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뭐 했다? 위반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판례대로라면은 이 개업공인중개사 와이프 A씨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판결이에요. 거래 당사자는 누군데? 남편이지만 이 판례가 나온 거야. 이 판례 비추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 배우자 명의로 거래를 하더라도 의뢰인과 직접 거래로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세요. 이 판례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그러세요. 이 판례가 지금 그러세요. 기본서에 수록도 안 돼 있는 교재들 많을 거야. 그러세요. 이거 한번 봐봐. 이 국토교통부가 2006년도 전화 봐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와이프가 소유한 부동산의 매매 등 거래계약을 중개하면서 와이프의 대리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해놨어. 이때까지는 이런 식이거든. 그런데 이 판례가 나옴으로써 좀 색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다라는 걸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시험장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출제위원이 그래서 출제하러 들어가면은 인터넷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판례를 왜 출제하겠어요? 판례 검색도 안 되는데. 법전에 판례 없어. 법전밖에 없지. 그렇죠? 법전도 책이 없어요. 법제처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CD를 하나 줍니다. CD. 출제 장소에 뭘 하나 준다? CD를 하나 줘요. 그 CD 안에 출제 대상이 되는 관련 법령이 다 수록되어 있고 관련 판례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 CD 딱 꼽아 넣어가 노트북에서 살펴보고 그래 출제. 그렇죠? 자, 요 판례 잘 봐요.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잘 봐봐.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을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 중개를 받은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병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에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 그대로 활용했어요. 그대로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판례는 12번에 있네. 12번에 5번 지문에 있잖아. 12번에 5번. 이게 답이네. 의뢰인과 직접 거래라는 검증이 안 되잖아. 그러세요. 그렇죠? 12번의 답은 5번이잖아. 자, 이거 아닙니까? 잘 봐봐요. 문제는 검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놨잖아. 그러세요. 그 검증이가 아니다 했잖아. 그러세요. 자, 봅니다. 갑을 병이 있죠. 그러세요. 갑을 병. 다 세 명이 다 누구다? 개업공인중개사다. 조문장 그대로 써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칠판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매도인으로부터 그렇죠. 매도 중개 의뢰 받았어.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 받았어. 매도 의뢰 받았어. 갑이 받은. 이거 그림 요리가 만든다.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을이잖아. 이 매도인이 을한테 중개 의뢰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을이 중개를 해가지고 갑이 매수를 한 거야. 매수하여 해놨잖아. 을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 중개 의뢰를 받은
매수인이로부터 매수 중개 의뢰받은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병의 중개로 매도를 한 거야. 매도.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병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에는 이 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야. 이 사람은 거래는 했죠? 누구와? 이 사람과.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의뢰인이라 을의 의뢰인이지. 이 사람과 거래를 했지만 이 사람은 병의 의뢰인이지 갑의 의뢰인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 갑은 직접 거래는 하기는 했지만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한 적은 없다라는 판례예요. 알겠어요? 요 그림을 문장으로 만든 거잖아. 이해돼요? 그럼 이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시세 10억짜리 아파트가 8억에 나왔어. 여러분 사무실에. 땡빛을 냈으라도 산다 안 산다? 사면 의뢰인과 직거래야 이거. 맞죠? 그러면 위에 사면 된다. 사고 싶으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끼워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을 통해서 매수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 판례는 그런 취지라. 그럼 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바보가 그럼.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그런 논리다 이 말이에요. 됐죠? 이것도 봐봐요. 아까 기획부동산 사건과 같은 취지의 판례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 기획. 또 볼까?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중개인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한 다음 토지 중 일부를 중개인이 임의로 정한 매매대금으로 타에 매도하되 토지 소유자에게는 그 매매대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확정적인 금액을 지급하고 그로 인한 손해와 이익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기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위임과 도급의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약정. 이거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도 아니다 이 말. 법정 중개 보수를 받은 것도 아니다. 아무 불법이 없어요. 많아 이게. 근데 민법의 자기계약 쌍방대리입니다. 이거는 민법 124조 이 법조문이야. 민법조문. 민법에서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허용한다는다. 또 모르나? 읽어봐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이게 뭐다? 요까지.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 하거나 요까지. 여기 바로 자기계약이야.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 쌍방을 대리. 여기 쌍방대리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금지다 금지 아니다? 금지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만큼은 쌍방대리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소리예요. 이행 업무만큼은. 알겠어요? 응? 그러면 이거 보면 자기계약하고 쌍방대리는 같은 말이가 다른 말이가? 다른 말이지. 근데 어쨌든 민법에서는 쌍방대리 금지다 금지 아니다? 금지다. 알겠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쌍방대리 금지다 금지 아니다? 금지다. 근데 자, 왜 갑자기 민법에 넣냐? 민법에서 쌍방대리는 요거 봐봐. 뭐라고 돼 있노?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금지야. 그럼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해도 된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말아야 돼 있잖아? 그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면 그래도 금지행위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입법 취지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민법의 쌍방대리 금지 규정, 공인중개사법상의 쌍방대리 금지 규정, 법을 만든 취지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허락 동의를 해도 쌍방대리 금지행위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취지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잖아. 우리 저 앞에 결격사유 공부할 때 알겠어요? 미성년자 결격사유가 결격사유지. 근데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어. 성년으로 보나 안 보나? 보잖아. 민법에서는 보잖아.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해도 여전히 결격사유다 결격사유 아니다? 결격사유다. 입법 취지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지금 문제 풀이 안 하고 이거 할 게네 뭐다. 여러분들 지금 또 답답하면 공부야, 공부. 알겠어요? 뒤에 문제 중간중간에 있다고.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어쨌든 등기 아이가, 미등기 아이가, 미등기 부동산이든 관계법령의 규정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 뭐 아파트 분양권 이런 거 아이가. 그런 부동산의 매매를 중단하는 것들은 전부 다 투기 조장한 행위로서 금지하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민법이나 공시법 공부할 때 보면 중간 생략 등기 허용이다, 허용이다? 된다 하잖아요. 그럼 그 중간 생략 등기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이지. 알겠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기의 효력은 인정하지만 미등기 전매행위를 중개한 것은 무조건 뭐다? 위반이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등기의 효력을 인정해 주겠지만. 됐죠? 자, 요거 봐봐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무슨 행위? 금지행위. 옛날 법에는 없던 건데 새로 신설대가 들어온 거. 이것도 봐봐.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이것도 옛날에 없던 건데 신설대가 들어온 금지행위. 그 1번에 4번과 5번 읽어봐요. 1번에 4번과 5번. 1번에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 맞노? 금지행위 맞도. 5번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높게 신고한 후 해지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무슨 행위다? 금지행위다라는 거잖아. 그렇지요?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높게 신고한 후 해제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자전거래라고 합니다. 자전거래. 실제 매매 거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놓고 높은 금액으로 실거래가 신고한다 한다? 한다. 그래놓고 뭐다? 무슨 신고 또 해버린다? 해제 신고 해버리는 게야. 알겠어요? 그 시세 띄우기를 하는 거지. 알겠어요? 됐죠? 자, 2번 문제 봅니다. 2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소속공인중개사 을이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으로 을의 병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여기까지 읽었어. 여기까지 읽었어. 금쟁이가 금쟁이 아이가? 금쟁이죠? 몇 년짜리고? 1년짜리지? 그런데 누가 금쟁이 저질렀노? 소속공인중개사 을이. 그렇죠? 맞지? 그런데 손해를 입혔다. 틀린 것을 찾아라. 1. 을 소속공인중개사 을의 행위는 금쟁이 맞지? 무슨 정지사유고? 자격정지사유. 5. 이 을의 행위는 몇 년짜리고? 1년짜리. 5. 3번 등록관청은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나 없나? 자, 아까 제가 요거 했나 안 했나? 요거 했나 안 했나? 요거 했나 안 했나? 참말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쟁이를 하면 무슨 취소? 상대취소. 그런데 이 금쟁이를 누가 저질렀노? 한계를 생각 뭐 하는구나.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간주규정, 양벌규정이 아니고 간주규정.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갑에게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나 없나? 있지. 그러세요. 그 간주규정을 떠올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세요. 그럼 4번 소속공인중개사 을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년짜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무슨 규정 때문에? 양벌 규정 때문에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 있잖아요. 있는데 소속공인중개사 을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면 양벌 규정 적용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그런데 벌금형을 받는다 하니까 틀려붙네. 그러세요. 4번이 틀렸죠. 5번 손해 입은 을의 병은 잘못 쓴 소속공인중개사 을이 했지만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갑에게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나 안 되나? 되잖아. 무슨 규정 때문에?
아니 간주규정 때문에 그렇지. 그러세요. 간주에 부진정 연대 책임, 무과실 책임. 그러세요. 이 간주규정, 양벌규정 무서운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죠. 1, 2번 둘 다 틀린 사람. 3번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누구는 중개보조는 자격증도 없어가 중개 업무도 수행 못하는 게 전문 직업에서 품위 유지할 게 있어 없어? 없어. 1번 X. 2번 중개보조원은 비밀 준수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잖아.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잖아. 예외. 그렇죠? 2번이 O다 이 말이지. 그러세요. 3번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된 아파트 분양권이지. 아파트 분양권은 관계법령에서 양도할 수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는 정수에 해당한다 하더나 안 한다 하더나? 안 한다 했잖아. 아까 판례 봤잖아. 그랬어요. 상가 분양계약서도 이 정수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4번 중개대상물의 건조당권이 설정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채권 최고액만 조사 확인하면 돼요.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정확하게 조사 확인해가 설명해야 돼요. 채권 최고액만. 그러니까 4번 뭐 틀린 거 아이가?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뭐예요? 보정 설정이잖아? 보정 설정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하면 무슨 사유?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는데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요. 500만 대략하니 틀린가 이거 말이야.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 이 답은 2번. 근데 이 문제는 2번 답을 맞췄죠? 맞췄는데 5번도 잘 몰랐죠? 그래 봐. 모르는 지문이 있어도 맞추잖아. 그게 시험이라는 거야. 그 시험은 절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4번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어떻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 이거잖아. 이거 묻고 있잖아. 알겠어요? 5가지를 제가 요 봐봐요. 금지되는 업무 방해행위 걔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1번부터 뒤에 5번까지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요. 안 된다. 전부 다 몇 년짜리다? 전부 다 3년짜리인데 그럼 답 몇 번이고? 5번이잖아. 5번. 내용 읽을 거 없어. 자 봐봐요. 특정 개업공인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그렇지. 그게 1번이잖아. 그렇지. 그 다음 이거 봐봐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같이 읽읍시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알겠어요? 저는 이거 많이 당했어요. 이 아파트 노인의 옆집 할매가 알겠어요? 이사 가는 거는 가더라도 절대로 이 금액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말이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 저거 집도 그렇게 시세가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이 호가락 하는 게 있잖아. 호가. 그렇죠? 저 집의 거래 가격이 얼마 형성되고 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그냥 동네 한 몇 바퀴만 돌아보면 다 알잖아. 중개사무소 유리창 한 번씩 훑어보면 다 알잖아. 그렇죠? 그렇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뭐한다? 방해하지 말아라. 그렇지?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또 강요하거나, 그렇지?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내용은 상식과 일치 불일치 일치잖아. 이 내용 물어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어요? 제가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본 거야.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금지되는 업무 방해행위 맞다 안 맞다? 맞다. 근데 다 3년짜리인데 1년까지 틀릴 뻔가 아이가. 5번이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 없어요. 그러세요. 그럼 5번 봐봐요. 5번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금지행위 몇 년짜리고? 3년짜리.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라는 거 몇 년짜리? 1년짜리. 관계법령에서 양도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임정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행위 몇 년짜리? 3년짜리.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몇 년짜리? 1년짜리. 그럼 옳게 연결된 것은 뭐다? 기억하고 니은 두 개 뿌이네. 그러세요. 5번 문제 잘 만들었어요. 좀 비정상적인 출제 같아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5번 문제는 기출문제. 알겠어요? 한 7, 8년 됐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출문제래. 실제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뺏겨 놓은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잘 만든 문제로 보입니다. 알겠어요? 형태는. 근데 이렇게 내면은 우리가 금지행에 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거든. 판례도 공부하고 빡시게 하는데 이렇게 내면은 허탈해요, 사실은. 알겠어요? 너무 간단하잖아. 알겠어요? 그 다음 6번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중개보수 하는 말만 나오마. 제일 먼저 무슨 단어부터 떠올려야 된다? 아무 생각도 안 납니까? 주택이었느냐 주택 이외의 물건이었냐에 따라서 중개보수의 시스템이 같다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요. 이게. 알겠어요? 자,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그것을 등록 못 했겠지. 근데 그놈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1, 5. 2번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보수의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하는 거 맞나? 맞죠? 잔금 지급시다 이 말이에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이거 다 알았는데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봐봐요. 방금 문장 읽었잖아.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하잖아. 그럼 약정이 없을 때는 하는 거 읽어놓고는 약정 하는 말은 왜 빼뿌리노? 다시 질문합니다.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약정을 했으면 약정된 시기에 지불하고 약정이 없으면 잔금 지급 시,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이야기해야 될지. 그렇죠?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어요. 민법의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의 어떤 법 적용에 습관화가 덜 돼 있어요. 습관화가. 자,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알았어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 공부만 했지. 하자담보 책임. 제가 발음이 이상하나. 하자담보 책임. 알았어요. 강행규정, 임의규정.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매매 계약을 우리가 중개사가 알선할 때, 그래서요. 특약을 처리하잖아, 특약할 때 봐봐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하자 담보 책임을 지고 싶나, 안 지고 싶나? 안 지고 싶지. 매수인 입장에서는. 물리고 싶지, 매도인에게. 그렇지? 그럼 이 민법에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게 강행 규정이라고 만약에 이야기해봐. 특약 달 필요 있나 없나? 없어. 달아봤자 무효인데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임의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냐는 특약 처리를 통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배제하는 특약,
아니면 배제한 특약을 해가 매수인에게 유리하게 특약을 달 건지, 아니면 매도인에게 유리하게 특약을 달 건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중요한 게 그런 게. 그러면 지금 중개 보수 지급 시기는, 중개 보수 지급 시기는 강행 규정이가 임의 규정이가? 방금 읽었잖아요.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여기 강행 규정이가 임의 규정이가? 임의 규정. 임의 규정. 약정이 있으면 약정된 시기에 지급한다잖아. 약정이 우선이잖아. 약정이 우선이잖아.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한 요 규정 말이야. 그러니까 보수를 얼마 받아라 하는 한도 있잖아. 그거는 강행 규정이야. 근데 이 방금 읽었던 중개 보수 얼마 받으러 가고 언제 지급하는지가 지급 시기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인 거야. 약정이 우선이잖아. 약정이. 그렇죠. 그 다음 3번에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 보수.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놨어. 조례하고 관계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 오죠? 그렇지. 그 다음 4번에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거 맞나? 맞지?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1,000분 9회 이내로 한다. 이 말 본 적이 있나 없나? 없어. 근거 없는 소리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해가 알고 있는 주택 중개 보수는 위에 돼 있네. 여기 돼 있잖아. 중개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건 맞는데, 알겠어요? 그건 맞는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여기 돼 있다 이 말이에요. 0.9% 하는 말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요? 옛날이 그랬어. 옛날이. 알겠어요? 5번 주택인 물건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어느 조례가 적용되노? 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 5 이래잖아. 됐죠? 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상 명시된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놨어.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계사항을 모두 골라라 해놨어. 자, 이거 봐봐요. 거래계약서에 무슨 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해놨다면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상식과 일치되나 안 되나? 일치되지. 이런 거. 그렇죠? 일치되지. 여기 일치가 안 되는 게야. 요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한 날짜. 그렇죠? 어디에 적는 거다? 거래계약서에 적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상식과 일치가 안 돼요? 확인설명서 작성해가 교부한 날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가 교부한 날짜 아이가? 이게 거래계약의 내용이가? 저는 거래계약의 내용도 아닌 게 거래계약서에 끼들어올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딱 들어와 있다. 이 8번 빼고 나머지 것들 한번 봐봐. 나머지들은 누가 다 합의한 거고 거래 당사자들끼리 합의한 거잖아. 근데 이거는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거 아니잖아, 이거. 그렇죠? 그 옛날 법조문에는 이 8번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개정하면서 여기 끼 들어왔거든. 그 왜 끼 들어왔느냐? 이것 때문에 끼 들어왔어. 옛날 법에는 이게 없었잖아. 없었던 시절에 어떤 현실이 있었느냐 하면 법에서는 확인설명서 작성해가 교부해줘라라고 강제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이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더라. 많더라라는 거야. 고객들이 모르이.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고 거래계약서에다가 이걸 적어 넣고 거래 당사자가 거래계약서 받아가면서 교부한 날짜가 있거든. 근데 지가 교부받은 게 있다 없다? 없거든. 당신 내한테 교부한 것도 없으면서 교부 일자가 적혀 있노?
이래가 사실상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를 뭐 강제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끼 들어온 기거든. 그래서 자화상식이잖아. 그 답 몇 번이고? 5번이잖아. 다 하네요, 다. 그러세요. 일부러 제가 다 체크하도록 해놨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내마. 내가 정상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기억, 니은, 티끌, 리을 4개 다인데? 그러면 골라라 소리를 했겠나? 이래가지고 또 이상한 색안경 끼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세요. 8번,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갑시다.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 안 해도 되잖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하는 서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장 서식은 그야말로 권장이잖아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서식이 아니잖아. 자,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이 거래계약서에 관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장관이 실제 정해놨나 안 정해놨나? 안 정해놨어. 권장할 수 있다요. 봐봐.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해놨는데 현재 권장 서식을 정해놨다 안 정해놨다? 안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1번 틀린 거예요. 2번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요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도록 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에 이 규정을 위반하면은 뭐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은 상대적 등록 취소. 소속이 위반했다라면 자격정지사유. 요거 물은 거 아이가 이 말이야. 이중계약서 작성하는 거잖아. 그렇지? 응? 요거 한번 읽어봐봐요. 시험 문제 낸 적은 없어요. 계약서 대필 또는 대서는 거래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을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는 행위로 중경이다 아니다? 대필 대서 행위는 중경이다 중경이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대필료 대수료도 중개보조다 아니다? 아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 중개보조원이 대필 대서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중개행위 아니잖아. 중개보조는 중개한다 뭐 한다? 뭐 하잖아. 근데 대필 대수는 중개가 아니잖아. 해도 되지.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게 많아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 그렇지요? 중개보조원 데리고 일을 하는데, 그렇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 해야 되는데, 교통사고 나는 바람에 온몸이 기부스돼 있어. 보조원 부르다가 내가 부를 테니까 받아 적어. 이게 대서 아이가. 보조는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것도 보조원 뭐하면 그럼 기부세가 있는데 그럼 계약서 누가 작성하노? 알겠어요? 공인중개사라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 계약서 작성해도 관계없고 대서 대필도 해도 되고 지가 직접 작성해도 되고. 자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게 또 문제네. 법률행위, 사실행위 구별 기준이 뭐예요? 응? 자리 공부하면 안 되고 민법에서 법률행위 공부했잖아. 그 법률행위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단어가 이거 아닙니까? 의사표시. 그럼 의사표시가 핵심적인 요소로 되어 있는 게 무슨 행위? 법률행위. 그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가 없다. 그렇지. 그럼 봐봐요. 내 부르는 대로 받아 적잖아 지금. 그 법률행위가 사실행위가? 사실행위잖아. 받아 적는 사람이 무슨 의사표시를 하고 있노 이 말이지. 그렇지. 무슨 말이지? 근데 아까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하잖아? 작성하는 펜대 들고 작성하는 그 자체는 사실행위 맞지만 작성할 때 머릿속에 생각이 있나 없나? 없다고? 이 문장을 쓰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고 가는 거 생각하면 좋을 거 아닌가 배.
그렇지. 부르는 대로 받아 적는 게 아니잖아, 공인중개사는. 그렇지. 중개보호자 부르는 대로 받아 적는 때는 생각 없이 그냥 쓰면 돼. 생각 없이 부르세요, 받아 적을게요, 그러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 대학 교수가 논문을 쓸 때 생각 없이 그냥 쓰나?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그렇지. 그래서 뭐 생각을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글이 제대로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 8번에 3번 이중계약서 안 되죠. 4번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를 뭐하고는 제외하고는 5년 동안 보존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잖아. 공인전자문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보존 의무가 없지만은, 그렇죠? 그 제외하고는 보존해야 되는 게요. 5번 분사무소 소속이 중개행위를 했으면 그 소속 공인중개사와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뭐 해야 된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 답이 1번이 틀린 거죠. 쉬었다 갑시다.